여러분, 잠깐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을, 아니 인생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이가 갑자기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태어나기 전 다른 가족이 있었다고 말한다면 그저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라고 치부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제 이름은 박지혜입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영혼의 여정과 환생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심령학자 에드거 케이시가 이미 100년 전에 알고 있었던 진실, 하지만 현대 과학이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진실을 말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느끼는 분이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우리는 지금 깨어난 영혼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피상적인 물질주의적 설명이 아닌 우리 영혼의 진정한 여정에 대한 지식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인생의 목적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왓츠앱으로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적절한 시기에 영적 깨달음 하나가 한 영혼을 깨울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변화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각성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만약 여러분도 데자비를 경험했거나 처음 만난 사람에게서 묘한 친밀감을 느꼈거나 설명할 수 없는 공포증이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여기 깨어난 영혼이 얼마나 모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공유할 것은 에드거 케이시가 깊은 트랜스 상태에서 아카식 레코드에 접속하여 발견한 놀라운 진실입니다. 멈추세요. 지금 하던 일을 모두 멈추세요. 다음 50분 동안 여러분은 아이들이 전생을 기억하는 이유에 대한 7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문서화된 수천 건의 사례를 통해 입증된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왜 2살에서 5살 사이의 아이들이 전생 기억의 창문을 가장 활짝 열어놓는지. 둘째, 특정 아이들만 전생을 기억하는 영적 이유는 무엇인지. 셋째, 갑작스럽고 비극적인 죽음이 다음 생의 기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넷째, 아이들이 묘사하는 전생 기억의 공통적인 패턴은 무엇인지. 다섯째, 부모가 아이의 전생 기억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여섯째, 전생 기억이 현재 삶의 공포증과 재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7번째 진실은 이 영상의 마지막에만 공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이 자녀의 영혼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중간에 나가신다면 우리 모두가 영원한 영혼의 여행자라는 가장 중요한 진실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주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세요. 다른 탭을 모두 닫으세요.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하세요.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의 영혼이 진실과 마주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1914년 3월 11일 미국 버지니아주 에드거 케이시는 깊은 트랜스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앞에는 젊은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3살 난 딸 메리가 계속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리는 자신이 예전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큰 집에서 살았고 많은 하인들이 있었으며 어느 날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들은 처음에는 그저 아이의 상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메리가 묘사하는 세부 사항들이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입었던 드레스의 색깔을, 집 정원의 장미 향기를,
자신을 돌봐주던 유모의 이름까지 기억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메리가 묘사한 건축 양식이 19세기 초반 남부 저택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케이시가 눈을 감고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자 방 안의 공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본 것은 메리의 영혼이 이번 생에 오기 전 영적 세계에서 머물던 모습이었습니다.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메리의 영혼은 이전 생에서 너무 빨리, 너무 갑작스럽게 육체를 떠났기 때문에 그 기억이 아직 영혼의 표면에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진실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녀가 갑자기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혹시 아이가 특정 장소를 무서워하거나 특정 시대의 옷을 보고 울음을 터뜨린 적은 없나요? 혹시 아이가 꿈에서 본 집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 묘사가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소름이 돋은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현대 사회의 물질주의적 세계관에 갇혀서 이 신성한 메시지를 그저 아이의 상상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에드거 케이시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해했습니다. 그는 수천 건의 리딩을 통해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여러 번의 삶을 거치며 진화하는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특히 아이들에게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물질 세계의 망각의 베일에 완전히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진실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은 바로 망각의 베일이 가장 얇은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에드거 케이시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인간의 영혼이 육체에 완전히 정착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난 직후부터 약 5살까지 아이들의 의식은 물질계와 영적 세계 사이를 자유롭게 오갑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한 발은 현재 삶에, 한 발은 이전 삶에 걸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케이시는 이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영혼이 새로운 육체에 들어올 때 그것은 마치 깊은 물속으로 잠수하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수면 가까이 있어서 위쪽의 햇빛과 공기를 여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이 가라앉으면서 위쪽 세계의 기억은 희미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2살에서 5살 사이의 아이들이 전생 기억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이 나이의 아이들은 아직 수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전 삶의 햇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도 라자스탄의 작은 마을에 샨티 데비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1936년에 태어난 이 아이는 3살이 되자 자신의 진짜 집은 델리에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전 이름이 루지 데비였으며 남편과 아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자신이 출산 중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부모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샨티가 계속해서 델리의 특정 거리 이름을, 집의 색깔을, 그리고 가장 놀랍게도 그녀가 남편과 나눴던 친밀한 대화의 내용까지 기억해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델리로 여행을 갔고 샨티가 묘사한 모든 것이 사실임을 발견했습니다. 루지 데비라는 여성이 정말로 존재했고 샨티가 말한 대로 출산 중 사망했으며 그녀의 남편과 아들이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샨티가 그들을 만났을 때 그녀는 즉시 남편을 알아봤습니다. 그녀는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그들이 함께 나눴던 비밀스러운 순간들을, 그리고 집 안 어디에 돈을 숨겨두었는지까지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마트마 간디는 이 사례에 대해 들었고 직접 샨티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는 이 아이의 증언을 듣고 난 후 환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확신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전생 기억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이전 삶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들은 검증 가능한 세부 사항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모든 아이들이 전생을 기억하지 않는 걸까요? 왜 특정 아이들만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을까요? 에드거 케이시는 이에 대한 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의 리딩을 통해 전생 기억의 강도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이전 생의 마지막 순간의 강렬함입니다. 평화롭게 잠들듯 죽은 영혼은 그 기억을 부드럽게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고 폭력적이거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영혼은 그 충격이 너무 강렬해서 다음 생으로 그 기억을 가지고 갑니다. 둘째는 영혼의 나이와 진화 단계입니다. 케이시는 어떤 영혼들은 다른 영혼들보다 더 많은 환생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된 영혼들은 자신의 영적 여정을 더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혼들이 육화할 때 그들은 종종 자신의 과거 삶에 대한 더 명확한 기억을 가지고 옵니다. 셋째는 현재 삶의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때로는 영혼이 특정한 카르마를 해결하거나 특정한 교훈을 완성하기 위해 환생합니다. 이런 경우 이전 삶의 기억은 현재 삶의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아이가 전생을 기억하는 것은 그 기억이 현재 삶의 여정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레바논의 한 소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3살 때부터 자신이 전생의 지뢰에 맞아 죽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전 이름을, 살았던 마을을, 그리고 가장 놀랍게도 자신을 죽인 사람의 이름까지 기억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반신반의하며 그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가 말한 이름의 남자가 정말로 그 마을에서 살다가 25년 전에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이끄는 대로 특정 지점으로 가자 그곳에서 실제로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두개골에는 총상의 흔적이 있었고 옆에는 낡은 도끼가 묻혀 있었습니다. 소년은 또한 자신의 이마에 빨간 반점이 있는데 이것이 전생에서 총에 맞은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 반점은 혈관종이었지만 그 위치가 발견된 유골의 총상 부위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사례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전생의 트라우마가 다음 생에도 각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말입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이것을 세포 기억이라고 불렀습니다. 영혼이 새로운 육체를 입을 때 이전 삶의 강렬한 경험들은 새로운 육체에 세포 깊숙이 새겨집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설명할 수 없는 공포증이 있습니까? 물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높은 곳에 대한 공포, 특정 소리에 대한 과민 반응? 이것들은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생의 트라우마가 현재 삶으로 넘어온 증거일 수 있습니다. 케이시의 리딩에서 한 여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물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목욕하는 것조차 그녀에게는 공포였습니다. 케이시가 그녀의 전생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그녀가 이전 삶에서 배가 침몰하는 사고로 익사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죽음의 공포와 물에 잠기는 감각이 너무나 강렬해서 새로운 삶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케이시는 그녀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이 공포를 인정하고 그것이 과거에서 온 것임을 이해하며 현재의 자신은 안전하다는 것을 영혼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이 과정을 거치자 공포는 점차 약해졌습니다. 그녀는 결국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생 기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 삶을 이해할 때 우리는 현재 삶의 많은 수수께끼들을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진실은 갑작스러운 죽음과 생생한 기억 사이의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수많은 리딩을 통해 한 가지 명확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폭력적이고 예기치 않은 죽음을 경험한 영혼들은 다음 생에서 그 죽음에 대한 기억을 훨씬 더 선명하게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케이시의 설명에 따르면 영혼이 육체를 떠날 준비를 할 시간이 없을 때 그 분리 과정이 불완전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평화로운 죽음에서는 영혼이 점진적으로 육체와의 연결을 끊고 영적 세계로 부드럽게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물질적 삶의 기억들은 자연스럽게 희미해집니다. 마치 깨어날 때 꿈이 희미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죽음에서는 다릅니다. 영혼이 충격 속에서 육체로부터 찢겨 나옵니다. 이 순간의 강렬한 감정과 감각들은 영혼의 의식 깊숙이 새겨집니다. 공포, 고통, 혼란, 미완성된 감정들이 모두 영혼의 기억 속에 날카롭게 보존됩니다. 미얀마의 한 소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웅텐이었고 그는 4살 때부터 자신이 일본 군인이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미얀마에서 전투 중 총에 맞아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년은 일본어를 한마디도 배운 적이 없었지만 갑자기 일본어 단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본 음식을 간절히 원했고 일본식으로 앉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마웅텐의 가슴에 2개의 선천적 흉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가슴 앞쪽에, 하나는 뒤쪽에 있었습니다. 마치 총알이 관통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죽었는지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적군이 쏜 총알이 등을 뚫고 가슴으로 나왔고 그는 즉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의 날카로운 고통, 숨이 막히는 느낌, 그리고 의식이 희미해지는 감각까지 모두 기억했습니다. 미국의 이안 스티븐슨 박사는 이 사례를 포함해 수천 건의 전생 기억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50년 넘게 환생 연구를 진행했고 케이시의 통찰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티븐슨 박사는 특히 선천적 흉터와 전생의 상처 사이의 연결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전생 기억을 가진 아이들 중 약 35%가 전생의 죽음과 관련된 선천적 흉터나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통계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기억이 단순히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육체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입니다. 터키의 한 소녀는 총에 맞아 죽은 남자로 환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오른쪽 귀 뒤에 작은 둥근 흉터를 가지고 태어났고 머리 왼쪽에는 더 큰 불규칙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총알이 머리를 관통한 전형적인 패턴과 일치했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히 기억했고 연구자들이 그가 주장하는 이전 신원을 확인했을 때 실제로 그 남자가 총상으로 사망했다는 의료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부검 보고서에 기록된 총상의 위치는 소년의 선천적 흉터 위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육체를 형성할 때 이전 삶의 깊은 각인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케이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혼은 새로운 육체의 청사진입니다. 영혼이 가진 기억과 경험은 DNA와 함께 작용하여 새로운 육체를 형성합니다. 만약 영혼이 강렬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면 그 트라우마는 육체적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케이시는 이것이 실제로는 영혼의 치유 과정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영혼은
이전 삶에서 해결하지 못한 트라우마를 다음 삶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마주하고 치유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것이 카르마의 법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도망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태국의 한 소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찬토크페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녀는 2살 반 때부터 자신이 이전의 선생님이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학교로 가는 길에 치여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이전 이름, 부모님의 이름, 그리고 살았던 마을을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찬토크가 자동차를 극도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차가 지나가는 소리만 들어도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부모가 그녀를 차에 태우려고 하면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울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이의 변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깊은 트라우마의 표현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찬토크가 말한 마을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실제로 그녀가 묘사한 여선생님이 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선생님의 이름은 비브카이카오였고 찬토크가 기억한 모든 세부 사항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찬토크가 비브의 가족을 만났을 때 그녀는 즉시 그들을 알아봤고 가족만 아는 친밀한 세부 사항들을 기억해냈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라면 이 사례를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그는 찬토크의 영혼이 갑작스럽고 폭력적인 죽음의 충격을 아직 처리하지 못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 죽음의 순간의 공포가 너무나 강렬해서 영혼이 영적 세계에서 보낸 짧은 시간 동안 그것을 완전히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과 공포를 새로운 삶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지만 케이시는 또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는 이런 기억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희미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5살에서 7살 사이가 되면 전생 기억을 점차 잃어버립니다. 새로운 삶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오래된 기억들은 의식의 표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케이시의 조언은 간단하면서도 심오했습니다. 첫째, 아이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무시하거나 거짓말쟁이라고 꾸짖지 마세요. 둘째, 아이가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세요. 셋째, 아이에게 이제 안전하며 과거의 일은 끝났다는 것을 부드럽게 상기시켜 주세요. 넷째, 아이를 현재 삶의 아름다운 경험들로 채워주세요. 케이시는 또한 경고했습니다. 아이의 전생 기억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아이의 전생 이야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아이가 현재 삶을 충분히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것은 배워야 할 교훈을 위한 것이지 과거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자,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아이가 만약 전생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아이가 오래되고 지혜로운 영혼임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그 영혼의 여정을 지원할 특별한 역할을 맡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전생 기억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의 아이가 덜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영혼은 자신만의 독특한 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영혼들은 과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고 어떤 영혼들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둘 다 완벽하게 타당합니다. 이제 세 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진실은 전생 기억의 공통된 패턴에 관한 것입니다. 에드거 케이시와 이안 스티븐슨 박사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이 수천 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아이들의 전생 기억에는 놀라운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기억의 시작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2살에서 4살 사이에
전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막 언어를 습득하고 자신의 경험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케이시는 설명했습니다. 기억은 항상 거기 있었지만 아이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기억의 내용입니다.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전생의 마지막 몇 년, 특히 죽음의 순간과 그 직전의 시간을 가장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였는지, 어디서 살았는지, 가족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상적인 세부 사항보다는 감정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더 잘 기억합니다. 스리랑카의 한 소녀는 자신이 이전에 버스 운전사였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전하던 버스가 사고를 당해 물에 빠졌고 자신이 익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날 입었던 옷의 색깔을,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의 얼굴을, 그리고 물이 버스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순간의 공포를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연구자들이 조사한 결과 실제로 2년 전에 그가 묘사한 대로 버스 사고가 있었고 운전사가 사망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패턴은 기억과 함께 오는 감정입니다. 아이들은 종종 전생의 가족에 대한 강한 그리움을 표현합니다. 그들은 울면서 진짜 엄마를 찾거나 진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현재 부모들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시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현재 가족과의 유대를 더 강하게 형성하게 된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인도의 한 소녀는 끊임없이 자신의 다른 엄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그 엄마가 만들어준 특정 음식을 그리워했고 그 엄마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녀의 현재 어머니는 처음에 상처받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영적 상담자의 도움으로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딸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영혼의 기억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가족은 소녀가 기억하는 이전 가족을 찾아냈습니다. 두 가족이 만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녀는 이전 어머니를 보고 달려가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그동안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현재 어머니도 돌아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치 두 어머니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에드거 케이시라면 이 순간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그는 이것이 영혼의 확장된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영혼은 한 생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혼은 여러 생에 걸쳐 사랑하고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은 영혼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네 번째 패턴은 문화적 편견의 부재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전생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종종 자신의 현재 문화와는 매우 다른 삶을 묘사합니다. 불교 국가의 아이가 기독교인의 삶을 기억하거나 가난한 가정의 아이가 부유했던 전생을 기억하거나 여자아이가 남자였던 삶을 기억합니다. 미국의 한 소녀는 자신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해군 조종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라이닝거였고 2살 때부터 비행기 추락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행기가 격추당했고 이오지마라는 곳에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이전 이름이 제임스 휴스턴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계속해서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을 이야기하자 그들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이름의 조종사가 실제로 존재했고 이오지마 전투에서 격추당해 사망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제임스는 그 조종사가 타던 비행기의 종류를, 함께 비행하던 동료 조종사의 이름까지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케이시는 이런 사례들이 왜 중요한지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성별, 인종, 국적,
사회적 지위를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생에서는 남자일 수 있고 다음 생에서는 여자일 수 있습니다. 한 생에서는 왕일 수 있고 다음 생에서는 농부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삶은 영혼에게 다른 교훈을,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패턴은 점진적인 망각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5살에서 8살 사이에 전생 기억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시작하고 현재 삶의 경험이 쌓이면서 일어납니다. 케이시는 이것을 자연스럽고 건강한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혼은 과거에 살기 위해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위해 환생합니다. 하지만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케이시는 그것이 의식의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특정한 트리거가 있을 때 그 기억들이 다시 표면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특정 장소를 방문할 때, 특정 음악을 들을 때, 특정 냄새를 맡을 때 말입니다. 스웨덴의 한 여성은 어른이 된 후 이집트를 여행했을 때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녀는 5살 때 자신이 이집트의 신전에서 살았다고 부모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당시 부모들은 그것을 단순한 상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실제로 이집트의 카르나크 신전에 갔을 때 그녀는 강렬한 대자비를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신전의 배치를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고 특정 벽화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전생의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진실은 전생 기억이 현재 삶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전생을 기억하는 것이 단순한 지적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재 삶을 이해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케이시의 리딩에서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재능과 능력이 전생에서 이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생에서 음악가였다면 다음 생에서도 음악에 대한 자연스러운 친화력을 가질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생에서 치유자였다면 다음 생에서도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질 것입니다. 이것은 신동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차르트는 5살 때 이미 작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케이시는 말했을 것입니다. 모차르트의 영혼은 여러 생에 걸쳐 음악을 연마해왔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새로운 육체를 입었지만 영혼의 기술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중국의 한 소녀는 3살 때부터 놀라운 그림 실력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었지만 전통적인 중국 수묵화를 능숙하게 그렸습니다. 그녀의 부모가 그녀에게 어떻게 그리는 법을 아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나는 전에 화가였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청나라 시대의 궁정 화가였으며 황제를 위해 그림을 그렸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자들이 이 소녀의 그림을 분석했을 때 그들은 그녀의 기법이 청나라 시대의 전통적인 스타일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현대의 어린이가 알 리 없는 고전적인 구도와 붓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정한 이해였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혼이 한 생에서 어떤 기술을 마스터하면 그 기술은 영혼의 영구적인 부분이 됩니다. 다음 생에서 그 영혼이 새로운 육체를 입을 때 그 기술에 대한 기억은 잠재의식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환경과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술은 자연스럽게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전생의 영향은 재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공포증과 회피 행동도 전생에서 올 수 있습니다. K씨의 리딩에서 한 남성은 평생 동안 좁은 공간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조차 그에게는 불가능했습니다. K씨가 그의 전생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이 남성이 이전 삶에서 광산 붕괴 사고로 살아있는 채로 매장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며칠 동안 갇혀 있다가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그 공포와 절망감이 너무나 깊이 각인되어 다음 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K씨는 이 남성에게 명상과 시각화 기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그에게 자신이 이제 자유롭고 안전하다는 것을 영혼에게 말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에게 점진적으로 좁은 공간에 노출되면서 새로운 긍정적인 경험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남성의 공포증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이가 설명할 수 없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무시하거나 단순히 극복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대신 그 공포를 인정하고 아이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며 점진적이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그 공포를 다루도록 도와주세요. 전생은 또한 우리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K씨는 소울메이트와 소울그룹이라는 개념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여러 생에 걸쳐 같은 영혼들과 함께 환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생에서 우리의 부모였던 사람이 다음 생에서는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생에서 우리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다음 생에서는 우리의 친구나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즉시 친밀감을 느끼는지 설명합니다. 이것은 왜 어떤 가족 관계가 다른 관계보다 더 강한 유대감을 가지는지 설명합니다. 우리는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재회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한 사례에서 한 소녀는 자신의 현재 할아버지가 전생에서 자신의 아들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의 세부 사항들을, 그가 좋아했던 장난감을, 그가 겪었던 어린 시절의 사고까지 기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소년이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사적인 세부 사항들을 정확히 기억해내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발견은 그들의 관계를 변화시켰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소년 안에 오래되고 지혜로운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존경과 사랑을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한때 돌봤던 아이를 다시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K씨는 이런 관계들이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영혼들과 함께 환생하여 서로의 성장을 돕습니다. 때로는 사랑을 통해, 때로는 도전을 통해 말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운 관계도 실제로는 영혼의 성장을 위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진실은 부모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이가 전생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특별한 영적 임무를 맡았다는 신호입니다. 에드거 K씨는 이것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부모들에게 아이의 전생 기억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지침은 경청입니다. 아이가 전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웃어 넘기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 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이에게 그것은 매우 실제적인 기억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거부하면 아이는 혼란스럽고 상처받을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아이가 자신의 내면의 경험을 신뢰하지 못하게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K씨의 리딩에서 한 어머니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녀의 딸이 전생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녀는 그만 상상하고 현실에 살아 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녀는 점점 더 내향적이 되었고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공유하기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녀의 자존감과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케이시가 이 어머니에게 조언했을 때 그는 그녀에게 접근 방식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소녀가 전생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단순히 듣고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것을 기억하는구나. 그것에 대해 더 말해줄 수 있니? 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 간단한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소녀는 다시 열리기 시작했고 어머니와의 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침은 기록입니다. 아이가 전생에 대해 말하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세요. 날짜, 아이가 사용한 정, 확한 단어들, 묘사한 세부 사항들을 모두 적어두세요. 이것은 두 가지 이유로 중요합니다. 첫째, 만약 나중에 그 정보를 검증하고 싶다면 정확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아이가 자라서 자신의 전생 기억을 잃어버린 후에도 이 기록은 그들의 영혼의 여정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케이시는 한 가족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들의 아들은 4살 때 자신이 프랑스 군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말을 모두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참여했던 전투의 이름을, 자신의 부대를, 심지어 자신을 죽인 부상의 정확한 위치까지 설명했습니다. 15년 후 그 아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전생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보관해둔 노트를 보여주자 그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 기록은 그에게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오래되고 풍부한 여정을 거쳐왔는지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 지침은 균형입니다. 아이의 전생 기억을 인정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케이시는 일부 부모들이 아이의 전생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아이가 현재 삶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전생 기억은 아이의 정체성의 일부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아이가 현재의 어린 시절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스리랑카의 한 사례에서 부모들은 아들이 전생에서 유명한 승려였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마치 환생한 성인처럼 대했고 아이에게 일반적인 어린이 활동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대신 명상하기를 원했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대신 경전을 공부하기를 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아이는 정상적인 사회적 발달을 경험하지 못했고 나중에 많은 정서적 문제를 겪었습니다. 케이시라면 이 부모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비록 아이의 영혼이 오래되고 지혜롭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어린이의 경험이 필요한 어린이라고 말입니다. 영혼은 각각의 삶에서 그 나이에 맞는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어린 시절을 건너뛰는 것은 영혼의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지침은 검증에 대한 신중함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전생 주장을 검증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케이시는 경고했습니다. 검증 과정이 아이에게 스트레스나 압박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이가 주장하는 이전 가족을 찾아냈다면 그 만남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터키의 한 사례에서 한 소년이 자신의 전생 가족을 만났을 때 그는 감정적으로 압도되었습니다. 그는 양쪽 가족 사이에서 찢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전생의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현재의 어머니를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혼란은 그에게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야기했습니다. 결국 심리학자와 영적 상담자의 도움으로 그는 두 삶 모두 자신의 것이며 두 가족 모두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케이시는 이런 상황에서 부모의 역할이 중재자이자 안내자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이에게 현재 삶이 가장 중요하며 전생 가족과의 연결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현재 가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드럽게 가르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지침은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의 전생 기억이 아이나 가족에게 심각한 정서적 어려움을 야기한다면 이 분야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K씨 시대에는 이런 전문가가 드물었지만 오늘날에는 환생과 전생 기억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심리학자와 치료사들이 있습니다. 브라질의 디발도 프랑코는 에드거 케이시와 비슷한 통찰력을 가진 영매였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전생 기억을 다루는 데 있어 통합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적 이해와 심리학적 지원, 그리고 실용적인 생활 지도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프랑코는 한 사례에서 악몽에 시달리는 어린 소녀를 도왔습니다. 소녀는 매일 밤 불에 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집에 갇혀 화재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코는 소녀와 부모와 함께 일하면서 소녀가 그 트라우마를 인정하고 그것이 과거의 것임을 이해하며 현재의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또한 소녀에게 보호 기도와 시각화 기법을 가르쳤습니다. 몇 달 후 악몽은 사라졌고 소녀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자, 이제 6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진실은 전생 기억이 현재 삶의 목적과 사명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에드거 케이시의 가장 심오한 가르침 중 하나는 우리가 무작위로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삶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교훈을 배우고 특정한 카르마를 해결하고 특정한 영혼들과 재회하기 위해 환생합니다. 때로는 전생 기억이 현재 삶의 목적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케이시의 리딩에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치유에 대한 강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픈 동물을 발견하면 돌봐주었고 다친 친구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면 통증이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단순한 동정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케이시가 그의 전생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이 청년이 여러 생에 걸쳐 치유자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생에서 그는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의 샤먼이었습니다. 다른 생에서 그는 중세 유럽의 수도사이자 약초학자였습니다. 또 다른 생에서 그는 고대 이집트의 신전 치료사였습니다. 각각의 삶에서 그의 영혼은 치유의 기술을 연마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삶에서 그 모든 경험이 그를 다시 치유의 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케이시는 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손에는 여러 생에 걸쳐 축적된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의 사명입니다. 이 깨달음은 청년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의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고 나중에 통합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뛰어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현대의학과 고대의 치유 지혜를 결합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생 기억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 여기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이가 특정 분야에 대한 자연스러운 재능이나 열정을 보인다면 그것은 전생에서 이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아이의 현재 삶의 목적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소녀는 3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음악적 배경이 전혀 없었고 집에 악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끊임없이 바이올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에 바이올린을 연주했으며 큰 홀에서 사람들 앞에서 연주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결국 그에게 작은 바이올린을 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소녀는 거의 가르침 없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선생님은 그가 마치 이미 수년간의 훈련을 받은 것처럼 악기를 다룬다고 말했습니다. 10년 후 이 소녀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잊어버렸던 언어를 다시 찾은 것 같습니다. 케이 씨는 이런 현상을 자주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재능과 열정이 우리의 영혼의 역사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낀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그 방향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 부름을 따른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생 기억은 또한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케이 씨의 리딩에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권력과 통제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했고 자신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가혹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모든 관계를 파괴했고 그녀를 깊은 고독 속에 남겨두었습니다. 케이 씨가 그녀의 전생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그녀가 이전 삶에서 폭군 같은 지주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했고 자신의 노동자들을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부와 권력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사랑과 진정한 연결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죽을 때 그녀의 영혼은 자신이 저지른 해를 인식했고 다음 생에서 그것을 바로잡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삶에서 그녀는 같은 패턴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케이 씨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권력의 올바른 사용을 배우기 위해 환생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패턴을 깨지 않는다면 당신은 또 다른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여성은 케이 씨의 말에 깊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천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통제하는 대신 봉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배하는 대신 협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변화는 쉽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관계와 내면의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전생 기억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카르마 패턴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반복되는 부정적인 패턴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전생에서 이어진 카르마 교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그것을 치유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잠깐 멈추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6가지 놀라운 진실을 탐험해 왔습니다. 우리는 왜 어린아이들이 전생을 기억하는지, 갑작스러운 죽음이 어떻게 더 생생한 기억을 만드는지, 전생 기억의 공통된 패턴이 무엇인지, 그것이 현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부모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생 기억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심오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7번째 진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에드거 케이 씨가 그의 생애 말년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녀를 그리고 당신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자, 이제 7번째이자 마지막 진실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것은 에드거 케이 씨가 1914년 그의 죽음을 불과 1년 앞두고 받은 가장 심오한 통찰 중 하나입니다. 그날 케이 씨는 깊은 트랜스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한 쌍의 부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딸의 전생 기억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케이 씨가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그 개별 사례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케이 씨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전생을 기억한다는 사실은 그 아이가 당신에게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영혼들은 서로를 선택합니다.
당신의 아이는 당신을 부모로 선택했고 당신들은 그 영혼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계약입니다. 이것이 7번째 진실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우연이 아니라 영혼들 사이의 신성한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케이시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영혼이 환생을 준비할 때 그것은 다음 생에서 필요한 경험과 교훈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여정을 지원해줄 부모를 찾습니다. 때로는 전생에서 알고 지냈던 영혼들을 부모로 선택합니다. 때로는 특정한 카르마 교훈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새로운 영혼들을 선택합니다. 브라질의 위대한 영매 치코 사비에르도 이와 같은 통찰을 전했습니다. 그는 수천 통의 영적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중 많은 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영혼 계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비에르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당신에게 맡긴 신성한 신탁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 영혼이 자신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육에 대한 우리의 전체 관점을 바꿉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가 형성해야 할 빈 캔버스로 본다면 우리는 그들의 진정한 본성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들을 자신의 독특한 여정을 가진 오래된 영혼으로 본다면 우리의 역할은 그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것이 됩니다. 인도의 한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예술에 대한 강한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고 음악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성공적인 사업가 가문 출신이었고 아들이 경영을 공부하고 가업을 이어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예술적 관심을 단순한 취미로 치부했고 그를 비즈니스 학교에 보냈습니다. 아들은 순종했지만 그는 점점 더 불행해졌습니다. 그는 우울증에 빠졌고 학업 성적이 떨어졌으며 삶의 의미를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절망한 부모들은 결국 영적 상담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상담자는 명상 상태에서 이 아들의 영혼이 여러 생에 걸쳐 예술가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현재 삶에서 특정한 형태의 예술적 표현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환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가 그를 다른 방향으로 밀어붙임으로써 그의 영혼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상담자는 부모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를 계속 막는다면 당신은 그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세상에 가져올 수 있었던 아름다움과 영감도 막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모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아들에게 자신의 열정을 따르도록 허락했습니다. 아들은 예술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마치 꽃이 피어나듯 변화했습니다. 그의 우울증은 사라졌고 그는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10년 후 그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예술가가 되었고 그의 작품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영혼 계약을 이해하는 것의 힘입니다.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은 자녀를 자신의 이미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자신의 영혼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 계약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처럼 부모도 자녀로부터 배웁니다. 케이시는 종종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교사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가 나이 든 부모에게 가장 심오한 영적 교훈을 가르칩니다. 미국의 한 여성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통제와 완벽주의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다운 증후군을 가진 아들을 낳았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황폐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이 아이가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는 그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현재 순간에 존재하는 것을, 완벽함보다 연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후에 말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가 나를 선택했다고 믿습니다. 내가 배워야 할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케이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때로는 매우 진화한 영혼들이 장애를 가진 몸으로 환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가르치고 변화시키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희생이자 사랑의 행위입니다. 7번째 진실의 또 다른 측면은 이것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은 종종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기억을 가지고 오는 이유는 그 기억이 그들의 현재 사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케이시의 리딩에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전 생에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죽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폭격으로 가족을 잃었고 자신도 그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기억은 그녀에게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케이시는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다고 말입니다.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평화의 일꾼이 되기 위해 환생했습니다. 그녀가 전쟁의 공포를 기억하는 것은 그녀가 평화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그 소녀는 자라면서 평화 운동에 깊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분쟁 해결과 국제 이해를 촉진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녀의 전생 기억이 그녀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그것은 또한 그녀의 삶의 목적에 불을 붙이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경험들이 실제로는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전생의 고통스러운 기억도 현재 삶의 어려운 도전도 모두 우리 영혼의 성장과 우리의 사명 완수를 위한 것입니다. 케이시는 또한 집단적 차원에서의 환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특정 시대에 특정 집단의 영혼들이 함께 환생하여 세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 초에 전례 없이 많은 수의 아이들이 전생 기억을 가지고 태어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케이시는 예언했습니다. 인류가 중요한 전환점에 있을 때 더 많은 오래되고 지혜로운 영혼들이 환생하여 그 전환을 돕는다고 말입니다. 이 아이들은 인디고 아이, 크리스탈 아이, 레인보우 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들은 높은 의식과 영적 인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아이들 중 많은 수가 전생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이 매우 최근의 영적 세계에 있었거나 그들의 의식이 일반적인 망각의 베일을 뚫고 볼 수 있을 만큼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류를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이끄는 것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이가 전생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그 아이가 이 특별한 세대의 일부일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책임을 줍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계에 중요한 기여를 할 오래된 영혼을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코 사비에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빛의 씨앗입니다. 그들은 어둠의 시대에 희망을 가져오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그들의 빛이 빛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7번째 진실의 가장 심오한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케이시가 그의 마지막 심오한 리딩 중 하나에서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전생을 기억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영원한 영혼입니다.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도, 여러분 자신도 모두 수천 년의 여정을 거친 영혼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육체는 단지 현재 순간의 의상일 뿐입니다. 진정한 본질은 영원하고 신성합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모든 존재를 대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사람들을 그들의 외모나 나이나 사회적 지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 안에 영원한 영혼을 봅니다. 여러분의 아이를 볼 때 여러분은 단지 어린아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여러분보다 더 오래되고 더 지혜로울 수 있는 영혼을 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고 동시에 여러분의 양육에 깊은 존중을 가져다 줍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그의 생애 마지막 해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수천 건의 리딩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역할로 환생하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근원에서 왔고 같은 목적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신성한 근원으로 돌아가는 여정 중에 있는 영원한 영혼들입니다. 이것이 7번째 진실의 완전한 의미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은 우리 모두에게 이 진실을 상기시켜주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여정 중에 있는 영적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인도의 위대한 영적 스승 스와미 비베카난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은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육체는 바뀌지만 영혼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은 이 진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정이 끝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함께 놀라운 진실들을 탐험했습니다. 망각의 베일이 가장 얇은 시기, 갑작스러운 죽음과 생생한 기억의 연결, 전생 기억의 공통 패턴들, 현재 삶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역할과 책임, 삶의 목적과의 연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여정 중에 있는 신성한 영혼이라는 궁극적 진실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는 이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이가 전생을 기억한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압니다. 경청하고 기록하고 균형을 유지하고 아이를 지원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세요. 여러분의 아이는 여러분을 선택했고 여러분은 그 영혼의 여정을 지원하는 신성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이 어린 시절 전생 기억을 가졌었거나 지금도 희미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탐험해 보세요. 명상하고 일기를 쓰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여러분의 전생 기억은 여러분의 현재 삶의 목적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아이가 전생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지식은 여전히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진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한 영혼입니다. 우리는 모두 여러 생에 걸친 여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배우고 성장하고 진화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과거에 누구였는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당신은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배우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겪는 모든 도전을 영혼의 성장 기회로 보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영원한 여정 중에 있는 동료 여행자로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들을
그들이 전생을 기억하든 안 하든 자신의 독특한 사명을 가지고 온 신성한 영혼으로 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아이와 진정으로 연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들의 꿈을, 그들의 두려움을, 그들의 열정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주세요.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이유가 있어서 여기 왔어. 그리고 나는 네가 너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도록 도울 거야.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에서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영원한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는 영원한 영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시간은 비록 짧지만 두 영원한 존재 사이의 신성한 만남입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케이시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세요. 단순히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사랑이 모든 생을 통해 우리가 가져가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식도, 부도, 권력도 아닙니다. 오직 사랑만이 영혼과 함께 여행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을 이 메시지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깨어난 영혼의 공동체의 일원임을 우주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친구, 가족, 특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이 지식은 숨겨질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과 나눠야 할 빛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공유할 때 여러분은 다른 영혼이 깨어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영혼의 여정, 환생, 영적 각성에 대한 심오한 진실들을 탐험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생의 카르마를 치유하는 방법, 소울메이트를 인식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목적을 발견하는 실용적인 기법들을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각성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무언가 깊은 것을 느꼈다면, 만약 여러분의 영혼이 이 진실에 공명했다면 그 단어를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여러분의 이야기에 응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의 위대한 영매 디발도 프랑코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적 경험을 하고 있는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적 경험을 하고 있는 인간 존재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을 진리로, 사랑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신성한 목적으로 이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빛 속에서 걸으세요. 사랑 속에서 살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원한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빛과 사랑을 보냅니다.